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뉴스 출발 시작합니다. 제주 동부 지역을 제외한 저녁에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오늘 새벽 2시 20분 제주도 남부와 북부, 서부 지역에 호우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 1시쯤까지 한라산 영실 74.5mm, 삼각봉 68.5mm의 강수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현재 시간당 15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며 아침까지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오는 23일부터 25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발 방식으로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실험장 폐기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국내 언론과 국제기자단의 현지 취재 활동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어제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오는 23일부터 25일 사이 기상 조건을 고려해 진행하기로 했다며 핵실험장의 모든 갱도를 폭발의 방법으로 폭락시킨 뒤 입구를 완전히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빨리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번영을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엄격한 검증 작업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번영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북한이 빨리 핵을 폐기하면 한국과 같은 수준으로 경제 재건을 돕겠다는 겁니다. If North Korea takes bold action to quickly denuclearize,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to work with North Korea to achieve prosperity on the par with our South Korean friends.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고 재확인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실질적이고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양측이 회담의 궁극적 목적을 공유한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를 위한 검증 과정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In order to achieve that, it will require a robust verification program, and one that we will undertake with partners around the world. 폼페이오 장관과 처음 회동한 강경화 장관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전까지 제재가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은 북한과의 협상 의제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미 동맹이 얼마나 공고하고 동맹 이슈는 동맹 사이에서 다뤄질 일이지 북한과 다뤄질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한미 양국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오는 20일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두 정상 간 긴밀한 조율과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오는 22일 한미 정상회담과 다음 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첫 한라인 통화가 이번 주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어제 현재 통화 시기와 의제를 논의하는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열흘 뒤 한미 정상회담 직전 한라인 통화가 이루어지느냐는 질문에는 특별히 시기를 정해두지는 않았고 북측과의 실무적인 논의 결과에 따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방미 중인 강경화 외교장관을 만나 미국이 가진 모든 범위의 역량을 동원해 한국을 방위하겠다는 미국의 철통 같은 책무를 재확인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화이트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에서 매티스 장관이 한반도 관련 현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강 장관과 만났다고 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최근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등과 맞물려 주한미군 감축, 철수설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한 가운데 탈북자 단체가 또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자유북한 운동연합은 어제 새벽 0시 반쯤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15만 장과 1달러 지폐 1,000장, 소책자 250권, USB 1,000개를 대형 풍선 5개에 매달아 북측으로 날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3일에도 대북전단을 살포했고 5일에는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전단을 보내려다 경찰과 시민단체의 반대에 막혀 무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합의 정신 위반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어제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는 판문점 선언의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것이 통일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는 두 번째 집회가 열렸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대한항공 직원 수백 명과 시민들이 모여 총수 일가를 규탄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빗줄기가 떨어지는 주말 저녁, 손에 촛불을 든 사람들로 서울역 광장이 가득 찼습니다. 제복을 입은 승무원과 기장들은 저항의 의미를 담은 가면을 쓰고 피켓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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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직원들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규탄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SNS를 통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회로 궂은 날씨에도 400여 명이 모여 힘을 보탰습니다. 여러 사원님들의 그런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되지 않는 이 현실에 분노하면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대한항공 직원들과 한진그룹 계열사 직원은 물론 조양호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인하대학교 학생들도 참석했습니다. 조양호 일가의 퇴진을 촉구하며 불법 행위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3만 인하대학교 동문과 2만 학생들과 함께 대한항공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조씨 일가 물러나게 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응원을 위한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힘을 모아야 큰일이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직접 이렇게 차를 다 준비했고 나눠주려고 나왔습니다. 조 회장 일가의 갑질 논란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을 계기로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조 전무 어머니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의 폭행, 조 회장의 상속세 탈루 등 각종 의혹이 끝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재벌이 국민들에게 갑질을 넘어 폐악질을 하는 세상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져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수사에 이어 안팎으로 거세지는 규탄의 목소리까지 한진그룹 총수 일가 퇴진에 대한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외국인 불법 고용 의혹과 관련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한 출입국 당국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는 압수물 분석이 주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할 경우 조양호 회장 일가를 포함해 가사도우미 고용과 관련된 인물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는 필리핀 지사를 통해 대한항공에 취업한 것처럼 꾸민 뒤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을 회사 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베트남에서 출발할 예정이던 진에어 항공기가 장비 결함으로 10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진에어 측은 우리 시각으로 어제 새벽 3시 30분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던 항공기가 조종석 쪽 유리 이상으로 오전 11시까지 운항이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승객 152명은 진에어 측이 제공한 숙소에서 기다리다가 다른 항공기 2편에 나눠 타고 출발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북 김제에서 승용차와 1톤 트럭 2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승용차 운전자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비 내린 주말 전국에 잇따른 사고 소식을 이윤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승용차가 종이장처럼 구겨져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듭니다. 승용차와 부딪힌 1톤 트럭도 심하게 부서진 건 마찬가지입니다. 낮 12시 반쯤 전북 김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1톤 트럭 2대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17살 김모군과 친구 박모군 등 2명이 숨지고 트럭 운전자 43살 임모 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승용차를 몰고 나온 김군과 방군은 모두 고등학교 3학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학생이 몰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슬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빗길이었죠. 시야가 안 보이거나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빨간색 벽돌 주택의 창문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소방관은 연신 물을 뿌려 불길을 잡습니다. 오전 9시 50분쯤 경북 안동시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새들어 살던 57살 A씨가 숨졌습니다. 사고를 본 목격자는 폭발음이 나면서 불이 났다고 말했고
불이 난 방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이 안쪽에 잠겨져 있었고 탕탕 소리가 났다 그러는데 보니까 뭐 부탄가스나 이런 게 현장에 보면 좀 터져 있는 것도 있는데 감시를 해봐야 돼요. 이보다 이른 새벽 6시쯤 충북 청주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남청주 나들목 주변을 달리던 트레일러에서 불이 났습니다. 트레일러에 실린 택배 등이 불에 탔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 바다 위에서 작업하던 선장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오전 9시 반쯤 충남 보령 앞바다에서 60대 선장이 그물 감는 기계에 몸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출동한 해경이 선장을 병원으로 옮겼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홍익대 미대 수업에서 동료 남성 모델의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결국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여성은 죄송하다며 뒤늦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경찰서 유치장을 나섭니다. 동료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25살 안모 씨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는 겁니다. 안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안 씨는 홍대 회화과 수업에서 쉬는 자리를 놓고 동료 남성 모델과 말다툼한 뒤 나체 사진을 찍어 남성 혐오 사이트인 워마드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안 씨는 논란이 일자 게시글을 내리고 휴대전화도 버린 뒤 워마드에는 자신의 활동 기록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워마드 관리자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구글 측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워마드 관리자가 실제 안 씨의 기록을 삭제했다면 증거인멸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 남성이 자신에게 악성 댓글을 달았다며 고소한 워마드 회원 2명의 신원도 추적하며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5.18이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광주에서는 5월 정신을 기리는 전시와 행사가 시작됐고 전국에서 추모객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시민들이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목표 지점까지는 총 5.18km. 광주 민주화 운동의 어리 깃든 현장을 달리는 광주광역시에만 있는 특별한 마라톤입니다. 건강과 함께 5.18 그날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 번 더 스스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민주화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런 분들에게 고마움도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군부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시민들을 끌고 와 처절하게 고문했던 헌병대 사무실. 분노와 눈물 가득한 이 공간에서는 특별한 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잔혹했던 지난 80년 5월의 시간을 23개의 방에 나눠서 기록했습니다. 핸드폰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더 충격적이고 슬퍼요.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5월 영령들이 묻힌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각지에서 참배객 발길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이밀리안 행진곡은 80년 당시에 불리던 곡은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윤상원 열사와 박기순 열사의 영혼 결혼식을 올릴 때 만들어진 노래가 이밀리안 행진곡입니다. 38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은 진상규명.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자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저희가 되게 평화롭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많은 열사들이나 그때 그분들 덕에 정말 이렇게 편안 속에 살고 있구나 많이 느꼈어요. 일주일도 채 안 남은 5.18. 광주는 벌써 추모 분위기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서울 시내에서는 이웃과 사회의 평화를 기원하는 연등 행렬이 진행됐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만 개의 연등 행렬이 동대문을 출발해 종로를 거쳐 조계사까지 이어져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올해 연등 행렬에는 특히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염원하는 의미에서
북한 문헌을 토대로 재현한 북한 등 19정이 행렬 선두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라북도에도 서기 5세기에서 6세기 사이 독자적인 가야 왕국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지요? 아쉽게도 오래도록 방치돼서 유적이 많이 파괴됐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발굴 조사가 시작됩니다. 송태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북 남원시 두랑리와 유곡리 고분군은 지난 3월 호남에서 처음으로 가야시대 국가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1500여 년 전에 조성된 옛 무덤 40여 기로 이루어졌는데 올해 방치되다 보니 대부분 파괴된 상태입니다. 유일하게 온전한 모습을 한 32호부는 봉분 지름이 21m에 달하는 왕릉급 무덤으로 1989년에야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고고학에서 최고 위세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수대경과 금동 신발이 출토되어서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가야 왕고로까지 발전했던. 근처에 있는 월산리 고분군도 가야계 수장층의 무덤으로 추정되는데 경지정리와 도굴로 원래 9개이던 무덤이 2개만 남았습니다. 88 올림픽 고속도로를 건설하던 1982년에 처음으로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닭머리 모양의 주둥이가 달린 청자계수호가 발견돼 이 지역 정치 세력이 중국과도 직접 교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런 가야 고분을 본격 조사하기로 하고 우선 발굴 대상으로 7개 시군 10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현재 690여 개소의 그 유적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중요도에 따라서 우리 도 기념물 지정이나 또 국가 사적 또 나아가서는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또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오는 8월까지 특별 전시회를 열어 전북 가야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쌀 소비량이 줄어들며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쌀가루로 만든 빵을 선보이며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빵집 제조실에서 카스텔라를 만들기 위한 재료 배합 작업이 한창입니다. 계란과 설탕, 우유 등을 함께 섞어 일반 카스텔라 제조 과정과 비슷해 보이지만 밀가루 대신 쌀가루가 들어가는 것이 다릅니다. 오븐에서 굽기를 70여 분,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빵이 완성됩니다. 이 빵은 충북에서 생산한 햅쌀로 만들었는데 수분이 많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쌀가루는 필수 아미노산이 함유돼 있고 밀가루와 달리 글루텐이 없습니다. 이 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그런 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쌀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쌀가루 빵처럼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과 협약을 맺고 지역쌀로 빵을 만들어 파는 제과점만 충북에서 4곳. 쌀가루 빵도 카스텔라뿐만 아니라 케이크와 쿠키, 전병 등 제품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민들이 쌀가루 빵 소비를 통해 쌀 중심의 로컬푸드 순환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농민이 생산한 쌀을 가공해서 지역의 제과인들이 지역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빵, 과자 상품을 만들면 건강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 착안해서 쌀가루빵이 갈수록 줄어드는 쌀 소비량을 늘려주고 빵집은 신제품 개발로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루브르 박물관과 인상파의 나라, 그리고 세계적 문화 강국이자 관광대국, 유럽의 한가운데 있는 나라 프랑스죠. 요즘 프랑스의 수도 파리가 명품 한류를 유럽에 알리는 통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황보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파리의 3대 명품 호텔 가운데 하나인 이곳에서 한국 디자이너의 패션쇼가 펼쳐집니다. 한국 민화의 화려한 색과 다양한 꽃, 역동적인 동물을 모티브로 구현한 의상에 현지 패션 전문가들의 탄성이 터집니다. C'est classique et en même temps créatif et on peut s'habiller du matin au soir avec ces vêtements, on peut même aller au sport d'hiver. 디자이너 양혜일 씨의 파리 패션위크 참여는 벌써 3번째입니다.
문화를 알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약한 점이 있어서 저는 한국의 민화를 주제로 해가지고 계속 전달을 했던 거예요. 표현을 하고. 최근 판화 명인 이철수 작가의 목판화전이 열린 전시장에서 그림이나 서예 작품에 찍는 도장, 낙관을 만들어보는 체험 행사가 열렸는데 파리 시민들에게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혼자 만들었어요. 그 인조이랑 했었거든요. 재밌었어요. 근데 조금 어려워요. 한국문화원이 유망작가 공모전으로 선발한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회는 앞으로 가치가 치솟을 작품을 선점하려는 현지인들로 붐빕니다. 이 밖에 국악 명인들의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공연, 한글을 쓰고 말하는 강좌, 다양한 한식 요리 강습 등 각종 문화 행사와 프로그램이 1년 내내 줄을 잇습니다. 한국문화원이 공연장과 전시장, 도서관, 한식 요리 시설 등을 두루 갖춘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샹젤리제와 엘리제 궁에서 가까운 문화의 거리에 서로 문을 열면 유럽의 한류 문화 확산은 훨씬 빨라질 전망입니다. 한국관광공사 파리 지사가 함께하게 되고 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또 같이 하게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나 문화 활동을 기획함에 있어서 시너지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럽의 심장이라 불리는 문화 강국 프랑스의 수도 파리가 유럽의 명품 한류를 퍼뜨리는 전진 기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YTN 황보선입니다. 이라크가 지난해 12월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에 대한 승리를 선포한 이후 첫 총선이 실시됐습니다. 이라크 19개 주에서 329석의 의원직을 놓고 7천여 명의 후보가 경쟁하는 이번 총선은 IS 격퇴전에서 최종 승리를 선언한 이후 열리는 것으로 이를 지휘한 하이데르 알 아바디 총리에 대한 민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연이은 강진과 함께 용암을 분출한 미국 하와이 섬에서 수십 차례의 지진이 잇따라 다시 화산 폭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와이 화산 관측소는 현지 시각 10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 사이에 하와이 섬 동단 킬라우에아 화산 주변 지역에서 최소 30차례 지진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와이 섬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은 추가 화산 폭발의 위험 때문에 다시 폐쇄됐습니다. 하와이 섬이 연방 재난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 주지사는 하와이 스타 어드버타이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난지역 선포 요청을 신속히 승인해줬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연방 차원의 재정 지원이 가능해지고 비상사태에서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최종 명단이 내일 발표됩니다. 부상 악재로 막판 고심이 깊어진 가운데 신태용 감독의 선택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최종 명단 발표를 앞두고 가장 큰 고민은 중앙 수비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믿고 쓰는 전북 김민재가 지난 2일 K리그 경기에서 종아리뼈를 다쳤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회복 속도는 빠릅니다. 전북 구단 관계자는 김민재가 다음 주 초 깁스를 풀고 복귀를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내에서 열리는 2차례 평가전 출전은 어렵겠지만 다음 달 초 월드컵 전지 훈련부터는 정상적인 훈련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 수비는 김민재와 장현수의 발탁이 유력해지고 남은 두 자리를 놓고 김영권, 홍종호 등 5명이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됩니다. 부상 선수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 그런 것이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김진수의 부상 변수가 남은 왼쪽 수비의 경우 김민우, 홍철애, 최근 윤석영까지 가세했습니다. 오른쪽은 최철순, 이용, 고요한이 경쟁합니다. 미드필더는 손흥민, 기성용, 권창훈, 구자철 등 유럽파의 발탁에 이견이 없습니다. 신태용 감독에게 꾸준히 기용된 이재성, 정우영도 러시아행 승선이 유력합니다. 반면 월드컵 경험이 있는 이청용, 지동원, 박주호는 러시아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격수는 황희찬, 확실, 이근호, 김신욱이 유력한 가운데 석현준, 황의조가 복병으로 꼽힙니다. 3월 유럽 평가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명단은 닫힐 수 있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변수가 적은 골키퍼 자리는 김승규, 김진현, 조현우의 선발이 확실합니다. YTN 김재영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폭행해 영구 제명된 코치가 중국 대표팀에 합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앞서 대표팀 코치진을 보강하고 있는 중국은 우리나라 출신의 송재근 코치와 조모 코치를 대표팀에 합류시키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 영구 제명된 조모 코치가 중국에서 활동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국제대회에서 심석희 선수와 마주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기차 테슬라와 우주항공업체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초고속 지하터널의 1단계 성공을 알리는 동영상을 선보였습니다. 머스크는 LA 시내 지하에 건설 중인 초고속 지하터널에서 물체가 시속 200km의 속도로 움직이는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현지 언론은 시험 운행이 이뤄진 구간이 4.3km의 짧은 구간이지만 거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호주 남서부의 한 농가에서 어른 3명과 8살에서 13살 사이 어린이 4명 등 일가족을 포함한 7명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호주 서부 도시 퍼스 남부 280km에 있는 마거릴 리버의 경찰은 현지 시각 11일 새벽 5시 15분 인근 오스밍턴의 한 가옥으로 와달라는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해 집안에서 시신 5구, 밖에서 2구를 수습하고 총기 2정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사망자들이 모두 이 집에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동반 자살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가 500년에 걸친 유례없는 긴 기간 동안 전란과 평화를 반복하면서 살아남은 역사를 서술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새로 나온 책 박석원 앵커가 소개합니다. 한 권으로 읽는 역사 시리즈로 역사 대중화를 이끈 박영규 작가가 완성한 조선의 전쟁사입니다. 스시마 섬과 여진 정벌부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까지 조선의 전쟁사를 책 한 권에 모두 담았습니다. 저자는 각 전쟁에서 사용한 전략과 전술, 무기체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500년 조선사를 정치, 외교, 군사, 기술의 측면에서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경영 조언자로 MBA 출신의 컨설턴트가 아닌 디자이너나 크리에이터를 기용하는 일이 잦아지는 추세를 설명한 책입니다. 책은 더 이상 과학적, 논리적 경영만으로는 인류 기업이 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며 기업들이 예술 전문가를 경영 전반에 내세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미의식을 통해 직감을 단련하고 있는 세계 인류 기업들의 변화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의 인기 그림책 작가 노부미의 모든 화내는 엄마와 혼나는 아이를 위한 신작입니다. 반전을 거듭하는 작가의 재치와 기발함이 매력적인데 책 속에 숨겨진 작은 그림들을 찾는 별책 재미도 쏠쏠합니다. 밤샘 실험으로 늘 밤 12시가 돼서야 점심을 먹었다는 발명왕 에디슨. 반대로 세상을 떠나던 90살까지 생애 대부분을 침대에서 생활했다는 나이팅게일. 잠에 관한 역사 속 인물의 몰랐던 이야기부터 다양한 과학적 연구와 신화, 문화적 의미에 이르기까지 수면에 관한 다양한 얘기가 큰 재미를 줍니다. 아직 우리에게 희미하게만 알려진 미지의 세계, 잠에 관한 유익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지금까지 새로 나온 책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는 23일부터 25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발 방식으로 폐기하겠다고 밝히고 국내 언론과 국제기자단의 현지 취재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조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북한이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이루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주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첫 한라인 통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한 가운데 탈북자 단체가 어제 새벽 대북전단을 또다시 살포했습니다. 정부는 남북 합의 정신 위반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를 위한 14일 본회의 개최를 놓고 민주당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본회의 소집에 강력 저항하겠다고 밝힌 한국당은 오늘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여는 등 내부 결집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홍대 회화과 수업에서 동료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수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한항공 직원들의 두 번째 촛불 집회가 어제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직원과 시민 수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제주 동부 지역을 제외한 저녁에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비는 아침까지 이어지다 그치겠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며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이달 안에 폭파해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취재진까지 초청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갱도 폭파 방식으로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핵실험 중지를 투명하게 담보하려는 실무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핵시험장을 폐기하는 의식은 5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일기 조건을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폭발로 핵실험장 입구를 완전히 폐쇄하면 지상의 모든 관측 설비와 연구소, 경비 구조물도 차례대로 철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국제기자단의 취재를 허용하겠다며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과 함께 우리나라 기자단도 부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핵실험장을 폐쇄할 때 대외에 공개하겠다고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와 언론인들을 조만간 북한으로 초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핵실험장 폐쇄를 취재하는 국제기자단에 중국 베이징과 원산을 연결하는 전용기를 보장하고 영공도 개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원산에 기자단을 위한 숙소와 프레스센터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풍계리 핵실험장까지 특별 열차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핵실험장이 인적이 드문 깊은 산골짜기인 만큼 특별 전용 열차에서 숙식 등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자단이 핵실험장 폐기 상황을 취재, 촬영한 내용을 프레스센터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북한은 앞으로도 한반도를 비롯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변국과 긴밀히 연계해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첫 남북 한라인 통화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로 확정된 직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첫 남북 한라인 통화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른바 핵 단판으로도 불리는 북미 회담이 성과를 내는데 문 대통령의 운전자 외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남북 정상의 첫 통화는 이번 주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통화 시기와 의제를 다루는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고 다른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주쯤 남북 정상 간 통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2일 한미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신뢰감 있게 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미 직전인 이번 주 후반 통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했다는 비핵화의 새로운 대안에 대한 김 위원장의 생각을 직접 듣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새 대안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맞교환에 대한 진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특별한 외부 일정 없이 한 주 동안 준비에 몰두할 것으로 보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도 문 대통령 대신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해 기념사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종전선언 당사국인 남북미가 조속한 시기에 한자리에 모이는 것도 22일 한미회담과 다음 달 북미회담의 성과에 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방미 중인 강경화 외교장관을 만나 미국이 가진 모든 범위의 역량을 동원해 한국을 방위하겠다는 미국의 철통 같은 책무를 재확인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화이트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에서 매티스 장관이 한반도 관련 현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강 장관과 만났다고 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최근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등과 맞물려 주한미군 감축, 철수설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북한이 핵 경제 병진 노선 대신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시작했던 1978년과 흡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달 당 중앙위 전원에 의해서 핵경제 병진 노선의 종결과 함께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로운 전략 노선을 채택했습니다.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을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지향시키고 모든 힘을 총 집중할 것이라. 김정은 위원장은 당시 국제정치 구도에서 극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전반적 정세가 우리 혁명에 유리하게 급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급속히 선회하고 있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북한의 이런 상황은 중국이 개혁 개방에 나섰던 1978년과 유사해 보입니다. 당시 중국은 지난 1978년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문건을 통해 개혁 개방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의 국제 정세도 당시와 유사해 보입니다. 중국이 개혁 개방에 나섰던 당시는 구소련과 미국의 냉전 이데올로기 정서가 만연했던 시기였고 세계 경제도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중국과 미국의 통상 마찰이 가중되면서 경제 분야의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 당시와 비슷합니다.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시작할 무렵 이를 공식화하지 않은 것처럼 북한 역시 개혁 개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국이 개혁 개방 직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선언한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이 긍정적으로 끝날 경우 경제 건설을 새 노선으로 채택한 북한이 중국과 비슷한 길을 걷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겠다고 약속했죠. 빠르면 북미 정상회담 직후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그 사이 변수가 좀 생겼습니다. 언제쯤 가능할까요?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판문점에서 마주한 남북 정상은 올해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과 북은 정전 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하지만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종전선언은 남한과 북한 외에 미국도 함께해야 하기 때문에 북미 합의가 우선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성공적일 경우 종전선언은 빠르면 그 직후에 될 것이란 기대가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을 선호한 것도 북미 간 합의가 잘 되면 곧바로 문 대통령이 합류해 남북미가 함께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3국인 싱가포르가 최종 낙점되면서 이런 청사진은 어렵게 됐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할 경우엔 회담 이후 문 대통령이 합류할 수도 있겠지만 싱가포르에서 할 경우 바로 이어서 남북미 회담을 하는 건 부자연스러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중국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당초 청와대는 종전선언은 중국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봤지만 그새 북중 정상회담이 두 차례나 이뤄지면서 사실상 사자 구도로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종전선언에 참여를 희망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중국이 들어올 경우 더 복잡해지는 상황은 예견되지만 비핵화 로드맵이 마련된다면 쟁점 사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전협정 65주년인 오는 7월 27일에 맞춰
판문점에서 종전이 선언될 경우 의미가 더 클 것이란 기대가 나오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아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판문점 선언 이후 동해선 철도 연결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장벽은 많지만 부산에서 북한을 거쳐 러시아와 유럽까지 가는 철도망 구축에 청신호가 켜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강원도 고성에 있는 옛 동해선 철도 터널입니다. 반세기 넘게 기차 운행이 멈춘 철도 자리에는 잡초만 무성합니다. 지난 2006년 고성 제진에서 북한 감옥까지 10.5km 남북철도는 연결됐지만 정작 강릉에서 제진까지 남측 104km 구간은 끊겨 있습니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동해선 철도 연결이 명시되면서 이 구간 복원 전망이 밝아졌습니다. 60년 동안 그 철도가 중단됐던 그런 철도가 다시 열린다는 그런 기대감에 항상 부풀어 있고, 강원도는 조기 착공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국가정책 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2조 3,49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는 빠른 예산 확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공사 기간은 설계에서 완공까지 7년 안에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기본 설계, 실시 설계 포함해서 보면은 한 그것이 1, 2년 정도 될 테니까 한 5년에서 한 7년 정도?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려야 하고 노후화된 북측선로에 대한 개량 보수 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동해선이 연결되면 부산에서 북한을 거쳐 러시아와 유럽까지 가는 유라시아 대륙철도망 구축이 현실화됩니다. 이 노선을 이용하면 해상 운송보다 수송 기간이 23일이나 단축되고 수송 비용은 절반 가까이 절감되는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탈북자 단체가 어제 새벽 또다시 대북전단을 북쪽으로 날렸습니다. 정부는 남북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하늘로 대형 풍선이 떠오릅니다. 풍선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난하는 문구가 선명합니다.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도 접경 지역에서 대북전단 15만 장과 1달러 지폐 1000장 등을 북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3일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이틀 뒤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도 전단을 보내려다 경찰과 시민단체 반대에 막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앞서 전단 살포는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자제를 요청했던 정부는 다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는 판문점 선언의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탈북자 단체 측은 앞으로도 대북전단을 계속 보낼 계획이어서 또 강행할 경우 이를 막으려는 공권력과의 충돌도 우려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이 한진 총수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는 두 번째 집회를 열었습니다. 빗속에 수백 명이 모여 총수 일가를 규탄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빗줄기가 떨어지는 주말 저녁, 손에 촛불을 든 사람들로 서울역 광장이 가득 찼습니다. 제복을 입은 승무원과 기장들은 저항의 의미를 담은 가면을 쓰고 피켓을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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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직원들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규탄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SNS를 통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회로 궂은 날씨에도 400여 명이 모여 힘을 보탰습니다. 여러 사원님들의 그런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되지 않는 이 현실에 분노하면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대한항공 직원들과 한진그룹 계열사 직원은 물론 조양호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인하대학교 학생들도 참석했습니다. 조양호 일가의 퇴진을 촉구하며 불법 행위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3만 인하대학교 동문과 2만 학생들과 함께 대한항공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조 씨 일가 물러나게 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응원을 위한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힘을 모아야 큰 힘이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직접 이렇게 탈을 다 준비했고 나눠주려고 나왔습니다. 조 회장 일가의 갑질 논란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을 계기로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조 전무 어머니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의 폭행, 조 회장의 상속세 탈루 등 각종 의혹이 끝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재벌이 국민들에게 갑질을 넘어 폐악질을 하는 세상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져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수사에 이어 안팎으로 거세지는 규탄의 목소리까지 한진그룹 총수 일가 퇴진에 대한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이른바 오너 리스크와는 비교적 거리가 멀었던 LG가 최근 총수 일가의 탈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내 5대 기업 가운데 4곳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서게 됐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LG는 총수 일가 구성원들이 그룹 지주사의 주식을 팔면서 100억 원대 양도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총수 일가 10여 명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영권 승계와도 관련이 있다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LG까지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1년 사이 국내 5대 그룹 가운데 무려 4곳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셈입니다. 먼저 롯데는 그룹 총수 신동빈 회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70억 원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또 신 회장을 포함해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영자 이사장, 서미경 씨 등 총수 일가 대부분이 경영비리 사건에 연루돼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 역시 국정농단에 연루돼 뇌물을 준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노조 와해 혐의로 또다시 전방위적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SK는 평택 미군기지 공사 수주를 대가로 수십억 원 뇌물을 건넨 정황이 포착돼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밖에도 한진과 효성, 부영 등 대기업 총수들이 탈세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벌개혁 방침에 발맞춰 사정이나 금융당국이 대기업 경영비리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는 만큼 다른 기업들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을 선출하는 6.13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대 승부처는 역시 수도권인데요. 민주당이 높은 지지율을 발판 삼아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3곳 모두에서 승리를 노리는 가운데 야권이 반전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3자리는 지난 2006년 당시 한나라당이 독식한 이후 12년간 어느 한 당이 독차지한 적이 없지만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싹쓸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탄탄한 국정 지지도가 자신감의 원천입니다. 서울에서는 박원순 현역 시장이 3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성남시장, 인천에서는 대표적 친문계인 박남춘 의원이 나서 대세를 굳힌다는 전략입니다. 서울은 지금 단절이 아니라 연결과 확장과 그리고 진화의 시기라고 봅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 꼭 완수하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후보 선정 과정부터 고수하는 사람이 많아 인물난을 겪는 등 적잖이 애를 먹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항마로 나서 보수 결집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남경필 지사, 인천에서는 유정복 시장이 현직 프리미엄 전략을 앞세워 수성을 노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찢어지고 흩어지고 탄핵되고 구속되고 엄청난 아픔을 겪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앞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뭉치죠. 바른미래당은 대선 주자였던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경쟁에 가세하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한국당과의 2위 싸움마저 만만치 않아 존재감 부각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바닥 민심으로 확인하고 있듯이 상황은 곧 바뀝니다. 곧 야권 대표 선수인 저 안철수의 시간은 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모두에서 40~50%에 달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여유 있게 앞서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대선을 관통했던 적폐청산 민심이 여전히 강할지 아니면 여당의 독식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할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다만 야권의 후보 단일화 등 막판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어 승부를 쉽게 예단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전주정입니다. 최대 격전지는 흔히 부울경이라고 부르는 부산과 울산, 경남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자유한국당 김태우 후보가 맞붙은 경남도지사 자리가 관심사인데요. 드루킹 사건 수사가 막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조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은 지금까지 보수세가 강했던 곳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보수 정당이 광역단체장을 싹쓸이했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부산과 울산에서 꺾으며 달라진 상황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울경에 큰 기대를 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가장 관심을 받는 곳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이미 2차례 경남도지사를 지낸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가 맞붙은 경남입니다. 2012년 총선 이후 6년 만에 리턴 매치인데 드루킹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출정식을 연 김경수 후보는 힘 있는 도지사를 내세워 경남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남도지사 후보 김경수, 지난 15년 동안 호흡을 맞춰온 원팀입니다. 맞습니다. 경남의 운명을 바꿀 최상의 팀워크라고 자부합니다. 반면 김태호 후보는 홍준표 대표와는 거리를 둔 채 문재인 정부 견제와 무상급식 공약 등을 내세워 유권자 사이에 파고드는 모습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부패하고 타락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새도 양날개로 날듯이 한나라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바로 국민이 불행해지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김경수 후보가 김태호 후보를 크게 앞선 상태. 다만 드루킹 사건 수사 결과에 따라 지지율이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부산에선 더불어민주당 오고돈 후보와 자유한국당 서병수 시장이 2014년에 이어 재대결을 벌입니다. 높은 당 지지율을 등에 업은 오 후보가 서 시장을 앞서는 분위기입니다. 울산에서도 도전자인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와 현직인 자유한국당 김기현 시장의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당수에 달하는 부동층이 승부에 열쇠를 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2년차 개혁의 동력 확보 차원에서 부산, 울산, 경남 승리가 절실하고 자유한국당은 여당 견제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드루킹 사건까지 겹치면서 부울경 벨트가 6.1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내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회 파행 속에서도 의원 사직서 처리는 더 이상 미루지 못한다는 건데 자유한국당은 본회의 참석 여부를 놓고 고민이 깊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다음 달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사직서를 낸 현역 의원은 모두 4명입니다. 지방선거 30일 전인 내일까지 사직서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해당 지역은 내년 보궐선거 때까지 1년 동안 의원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를 크게 우려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내일 본회의를 소집할 뜻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여당인 민주당도 힘을 실었습니다. 심지어 야당들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마저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무모한 정쟁의 전리품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의장의 직권상정 시사는 헌법을 수호하는 결단이며 당연히 집행해야 될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계속되는 만큼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본회의가 열리기 위해선 현재 재적 의원의 과반인 147명 이상이 참석해야 합니다. 본회의 찬성 의사를 밝힌 평화당을 포함하더라도 범진보 계열 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모두 모아야 겨우 가능합니다. 한국당은 거듭 본회의 소집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드루킹 특검 문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독선적인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에는 더욱 강력하게 저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 농성에도 불구하고 드루킹 특검 조기 처리를 얻어내지 못한 만큼 본회의에 참여할 명분이 없다는 의견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내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염동열, 홍문종 의원 체포 동의안이 자동 상정돼 표결 압박을 받게 된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한국당은 오늘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서 드루킹 특검 관철 방안과 모레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 대응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청개구리당이다, 남북 평화쇼다. 여야 대표가 연일 가시돋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지지층을 끌어모으기 위해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6.13 지방선거에 민생을 인질로 잡고 평화의 재를 뿌리는 이런 세력에게 여러분 배처리를 들어주십시오. 참으로 청개구리 같습니다. 특검하자고 해서 그래 해보자. 그게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를 정상화시키자. 그랬더니 마당에 가서 텐트 치고 들어 누워버리고 이런 청개구리가 어디 있습니까? 청개구리 당입니다. 근데 그 청개구리가 빨간 옷을 입었어요. 빨간 옷을 입은 청개구리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6월 12일 날 미국 전사회담에 해당한다고 오늘 발표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얼마나 북한과 문재인 정권이 지방선거 전에 정상회담 해달라고 사정을 했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사정을 냈으면 하루 전날 이제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한다. 결국은 남북 평화쇼로 6.13 지방선거를 덮어버리겠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열흘 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피고인석에서 이 질문에 답하게 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모두 인정하는 등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동의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뜻을 담았다며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가 비슷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정반대 입장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부터 거의 모든 증거를 부인하며 참고인을 줄줄이 법정위로 불렀습니다. 완전히 엮은 겁니다. 뭐 어디를 도와주라 하는 거하고는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거는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 아예 그게 없었어요. 검찰 측 증거를 부인하는 박 전 대통령을 두고 당시 추가영장 발부가 어려울 것이란 판단 때문에 6개월 구속만기를 넘기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과 함께 정치적 변수를 기대해 시간 끌기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혐의는 부인하면서도 증거 효력은 인정할 테니 측근들을 법정에 세우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검찰의 계좌 추적 정보는 받아들이되 새로운 돈의 용처 자료를 들고 나와 혐의를 반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참고인 진술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면 참고인을 법정으로 불러 증언을 들어야 하는데 청와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부속실장, 다스 김성우 전 대표 등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가 등을 돌린 이들의 증언으로 재판부의 심증을 굳혀봤자 좋을 것이 없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법정 출석을 놓고도 이 전 대통령 측은 직접 나와 사건에 대해 말하겠다고 밝히는 등 재판을 거부하는 박 전 대통령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다음 달 말부터 주 3회씩 공판이 진행되고 검찰과 변호인단은 초반부터 프리젠테이션으로 쟁점을 발표한 뒤 법리 다툼을 이어갑니다. 이 때문에 속도전을 키워드로 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는 예상보다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전문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이제 로스쿨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됐는데요. 현대판 음서제 논란 등 공정성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창립 10년을 축하하는 자리. 지난 2009년 새로운 법률가 양성을 위해 전국 25곳에 문을 연 지 꼭 10년이 됐습니다. 로스쿨을 통해 지금까지 배출한 법조인은 1,800여 명. 특히 지난해를 끝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이제 로스쿨은 법조인이 되기 위한 유일한 관문입니다. 하지만 고소득층 자녀를 위한 현대판 음서제 논란 등 로스쿨 제도에 대한 잡음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사법시험의 존치 여부, 입학 전형의 공정성, 학사관리의 엄정성 문제 및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 문제 등에 관하여 논란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 신상을 적으면 실격 조치하고 블라인드 면접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해왔습니다. 또 관련 법령을 바꿔 올해 입시부터는 취약계층의 특별전형 비율을 7% 이상으로 확대하고 선발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전체 입학 학생 수의 7% 이상을 특별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취약계층 특별 전형 대상의 범위도 확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뒷말 많았던 로스쿨의 학생 선발과 운영 방식이 이 같은 노력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3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존재감을 드러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이번엔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게 이유인데 대기업들이 자초한 일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엘리엇이 오는 29일로 예정된 현대모비스 주주총회에서 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개편 방향이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대차그룹은 앞서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모비스의 핵심 부문만 떼어내 이를 지배회사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엇은 모비스를 지배회사로 둘 게 아니라 공식적인 지주회사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엇의 지분만으로는 이번 주총에서 열리는 분할 안건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열쇠는 48%가량의 지분을 가진 외국인 주주들이 쥐고 있습니다. 이들이 엘리엇에 힘을 실어주고 10% 정도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까지 돌아서면 판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엘리엇이 모비스와 글로비스의 합병 비율 형평성까지 문제 삼는 상황이어서 현대차그룹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엘리엇의 공세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에도 비슷하게 불거졌습니다. 최근에 합병 당시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7천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기 자본의 이런 반복된 행태는 대기업들이 자초한 측면도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도 그룹을 지배하는 취약한 구조가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주주들에게도 반대를 권고하며 엘리엇이 현대차 그룹에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상황.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그러나 이번 모비스 주총에서 지배구조 개편을 관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늘면서 사용 가능한 번호가 바닥을 보이자 정부가 내년 하반기에 새 번호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두 자리인 앞쪽 숫자가 세 자리로 늘어날 예정인데 번호판 디자인과 서체를 바꾸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쪽 두 자리 숫자와 가운데 한글, 그리고 뒤쪽 네 자리 숫자로 이뤄진 현행 번호판. 승용차 기준으로 2,200만 개의 번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등록된 승용차는 이미 지난해 12월 1,8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해마다 80만 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번호가 곧 소진되는 겁니다. 번호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전문가의 검토 등을 거쳐 내놓은 대안은 앞 숫자에 한 자리를 더하거나 한글의 받침을 추가하는 것. 이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선 숫자를 추가하는 방안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경찰청 등 관계기관도 손을 들어줬습니다. 2억 개의 번호를 새로 만들 수 있는 데다 112, 119와 같은 특수번호 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숫자를 추가하는 안은 카메라 판독성도 높고 인지율도 높고 전체적으로 큰 무리가 없습니다. 숫자를 추가하는 안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숫자 추가 방식이 사실상 결정된 상황에서 번호판 디자인과 서체를 바꾸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가 상징 문양을 넣거나 글자체를 현행 번호판보다 굵게 만드는 방식 등입니다. 정부는 디자인과 서체 변경에 대한 의견을 좀 더 수렴한 뒤 올해 하반기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확정된 새 번호판은 내년 하반기부터 신규 등록 승용차에 부착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최근 서울 주택가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개발 붐을 타고 학교 인근까지 주택공사가 이어지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커다란 트럭 옆으로 여학생이 아슬아슬하게 등교합니다. 출입금지 표시가 있어도 트럭은 갈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비포장 통학로에는 날카로운 철골 자재가 떨어져 있고 그나마 있는 길도 정문 앞에 다다르면 끊깁니다. 초등학생들이 지나다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이렇게 사방이 공사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안전 펜스도 허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학교 주변에서 주택공사가 잇따라 시작되면서 학생들이 공사판에 내몰린 겁니다. 공사 관계자들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사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안내도 하고 또 펜스를 견고하게 설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슬아슬한 상황이 매일 반복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애들은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막상 차들 이렇게 막 함부로 다니고 엄마들이 오직 그랬으면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애들을 데려다 주는 게 지금 거의 습관이 돼버린 거죠. 또 다른 서울 시내 학교 앞. 대형 트럭들이 다니는 넓은 도로에 하굣길 학생들의 아찔한 무단 횡단이 이어집니다. 건널목이 학교 정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마음 급한 아이들이 무작정 도로를 가로지르는 겁니다. 왜 횡단보도 안 건너고 여기로 뛰었어요? 저 학원 늦어서 애들 빨리 이쪽으로 뛰어. 실제 이 학교 부근에서는 지난 9일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고등학생이 25톤짜리 트럭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빚어졌고 지난달에도 서울 동작구의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굣길 초등학생이 마을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2014년부터 3년 동안 학교 부근, 이른바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만 1,500여 건. 숨진 어린이는 20명, 다친 어린이가 1,600여 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스쿨존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안전시설 확충과 함께 운전 규제가 급선무라고 입을 모읍니다. 교통섬을 설치를 해서 보다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고요. 차량의 속도도 자연스럽게 줄이지 않을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정부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스쿨존이지만 제대로 된 관리와 감시 없이 방치되면서 어린 학생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전라북도 김제의 한 도로에서 달리던 승용차와 1톤 트럭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 3학년, 17살 김모군 등 2명이 숨졌고 트럭 운전사 43살 임모 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아바이마을 부근 신수로에서 SUV 차량 한 대가 물에 빠졌습니다.
운전자 46살 서모 씨 등 2명은 차가 물에 잠기기 전에 빠져나와 다치지 않았지만 차량은 침수 50분이 지난 뒤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속초 해양경찰서는 서 씨가 후진 주차를 하다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라크에서 정부가 IS에 대한 승리를 선포한 이후 처음으로 총선이 실시됐습니다. IS 격퇴에 기여한 친이란 세력의 영향력이 얼마나 확대될지 전 세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 바그다드 시내에 마련된 투표소에 이른 아침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의원 내각제인 이라크 의회 의원 329석을 선출하는 선거인데 최고 권력자인 총리가 결정되는 만큼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일정으로 꼽힙니다. اليوم جيت انتخب تغيير وجود جديده تحت الاستقرار السياسي والاقتصادي والاجتماعي للبلد من اجل تحسين حاله الاستقرار والامن. 약 7천 명이 출마한 이번 총선은 3년여간 이어진 IS 사태 종식 이후 5개월 만에 치러지는 겁니다. IS 격퇴전을 이끈 하이데르 알 아바디 현 총리에 대한 국민적 심판대인 셈입니다. 알 아바디 총리 측은 IS로 인한 전국 불안을 안정시킨 성과와 경제적 발전 등을 내세워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라크 내에서 가장 탄탄한 정파로 무난하게 재선될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IS 격퇴에 기여한 친이란 세력들의 급속한 영향력 확대로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면서 선거일 직전에는 알 아바디 측이 매우 근소한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단일 정파가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연립정부가 형성될 가능성과 함께 이번 총선을 계기로 이라크 정부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이 커질 경우 중동 내 역학구도도 변화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이라크 총선 도중 키르쿠크 유전지대 남쪽의 한 순위 아랍 지구에서 선거와 관련된 차량 폭탄 공격으로 3명이 숨졌습니다. 선거 관련 소식통은 차량에 달린 폭탄이 터져 유권자 2명과 선거 감시인 1명이 알칸타운 투표소 주변에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는 자신들이 이번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하와이 섬에서 수십 차례 지진이 잇따르며 또다시 화산 폭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화산 국립공원은 다시 폐쇄됐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창한 숲 사이로 시뻘건 용암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립니다. 주변은 하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얼마 동안 소강 상태를 보였던 킬라우에어 화산 주변 지역에 30여 차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3.2의 다소 약한 진동이었지만 수십 차례 계속되며 다시 폭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It was kind of scary. We weren't even sure we were going to be able to come to the Big Island because of what's going on. And a lot of friends back home said, "Are you sure you want to go there?" So it is kind of scary. 하와이 화산 관측소는 화산 여기저기 균열이 나 있는 상태여서 용암이 또 뿜어져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아직 강력한 에너지를 머금고 있어 폭발이 일어날 경우 암석 조각과 화산재가 반경 몇 킬로미터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은 추가 폭발 위험 때문에 다시 폐쇄됐습니다. We're closing the park tonight at 10 o'clock. It'll be closed Friday, and not letting anybody in until it's safe to do so. And right now we don't know when that will be. 킬라우에어 화산 주변 지역은 지난주 용암이 분출하면서 건물 36개 동이 파괴됐고 도로 9곳이 통제되는 등 피해가 커지며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네, 이 하와이 섬이 연방 재난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 주지사는 하와이 스타 어드버타이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난지역 선포 요청을 신속히 승인해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연방 차원의 재정 지원이 가능해지고 비상사태에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일 총선에서 지며 총리직에서 물러난 나집 전 말레이시아 총리 부부의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나집 전 총리는 최대 60억 달러를 해외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에서 승리한 희망연대의 대표 마하티르 총리가 나집 전 총리의 출국 금지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나집 전 총리 부부는 당초 자카르타행 항공편에 탑승할 예정이었으나 출국이 금지된 것입니다. 나집 전 총리는 2009년 설립한 국영 투자 기업을 통해 최대 60억 달러를 해외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부인 로스마 여사는 다이아몬드와 에르메스 백을 대거 사들이는 등 사치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15년 만에 총리로 돌아온 마하티르 총리는 올해 93살로 나집 전 총리를 조사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that an investigation into certain things that has been done by the former Prime Minister has to be done, and if necessary, the rule of law will apply. 1981년에서 2003년까지 23년간 총리를 지낸 그는 곧 안와르 전 부총리에게 총리직을 이양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마하티르 총리 집권 시절 동남아 국가 가운데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했던 말레이시아가 과거의 활력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동부 비룽과 국립공원에서 무장괴한들의 공격으로 경비원 1명이 살해당하고 영국인 관광객 2명 등 3명이 납치됐다고 공원 관리당국이 밝혔습니다. 1925년 개장한 이 공원에서는 지난달 9일에도 민력감시원 5명과 운전사가 괴환들의 공격에 숨졌습니다. 전 세계 멸종위기 고릴라의 4분의 1을 비롯해 많은 동물이 서식하는 이 공원이 있는 북키프 지역은 광대한 영토와 천연 자원을 놓고 무장단체들이 투쟁하고 있고 밀렵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20% 관세 부과와 배출가스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고 미국 언론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글로벌 자동차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수출하라면서 미시간과 오하이오주 등 자동차 생산 시설이 있는 주에서 생산을 더 많이 해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 고율 관세 부과에 이어 자동차로까지 무역 장벽을 높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일동포들이 모여 사는 우토로 마을에 이들을 위한 시형주택이 세워졌습니다. 30여 년 동안 강제 퇴거에 맞서 싸워온 우토로의 역사도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김세별 리포터가 시형주택 입주 기념식에 다녀왔습니다. 아리랑 노래의 리듬을 맞추며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들. 여기는 일본 교토에 있는 우토로 마을입니다. 제일동포 약 130명이 모여 사는 곳인데요. 1941년 조선인 1,300여 명이 군 비행장 건설에 동원되면서 제일동포 마을이 만들어졌습니다. 돌아가는 사람은 돌아가고 안 돌아가는 사람은 안 돌아가고요. 살고 눈 있고 빠지는 그런 데 가서 나물 뜯어 가서 그래 먹고 해가 먹고 그랬다. 그래 살았다. 1989년 토지 소유권자가 주민 몰래 우토로 마을을 매각한 후 주민들은 강제 퇴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2000년에는 일본 대법원이 퇴거 여부를 인정했고 우토로 주민들은 오갈 데 없이 쫓겨날 처지가 되었는데요. 그 소식이 알려지자 한일 시민단체들이 우토로 주민을 위해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한일 시민단체와 한국 정부가 우토로 마을의 3분의 1을 매입했고 거기에 교토 우지시가 주민을 위한 시형주택을 짓게 됐습니다. 일본에서 차별을 받고 또 본국의 조국에서도 버림을 받은 그런 분들이 이제야 조국을 되찾게 됐고 시민들이 그것을 마련을 해줬다. 그런 데 대해서 아주 감사의 마음도 있거니와 그 역사적인 큰 의미를 갖고 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새로 생긴 5층 시형주택에는 이미 39세대가 입주했고
두 번째 아파트도 내년에 지어집니다. 입주 기념식에는 우토로를 지켜온 사람들 150여 명이 주민들과 함께 입주를 축하했습니다. 주민들이 흩어지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을 지키면서 계속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もうとりあえずね、もう皆さんの協力があって、今こうしてね、死に場所が見つかって、もう本当にありがたく思って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렇게 우토로에서 삶의 터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주민들은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입주를 꺼리기도 합니다. 中入ったら1日中入ってるし、また表出てこう思ったらエレベーター乗らんならんし、ほいで人大高ってみんな知らん人ばっかし扱ってるやろ、通ってるやろ、声一つもかけてくれへんし。 우토로에는 앞으로 우토로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평화기념관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2020년이 되면 우토로에 남은 집들은 모두 사라집니다. 하지만 차별에 맞서 마을을 지켜온 우토로 역사를 기억하자는 움직임은 계속될 것입니다. YTN 월드 김샛별입니다.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오늘 다시 맑고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이 22도까지 올라서 비가 와서 쌀쌀했던 어제보다 기온이 7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현재 남부와 제주도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도 서쪽 해상에서 만들어진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또 서해안과 내륙 곳곳에는 짙은 안개도 끼어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아침까지 최고 3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전국이 맑아지겠고 또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밤에 중서부 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1, 2도가량 낮습니다. 서울이 13.5도, 청주 16.1도, 대구가 16.6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8도가량 높아지면서 따뜻하겠습니다. 서울이 22도, 춘천 24도, 청주 23도, 대구 25도, 울산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은 점점 더 오릅니다. 스승의 날인 화요일에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고요. 이번 주 내내 낮에는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일요일 뉴스 출발 마칩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아침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